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9월 20일자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해 실적 신고에서는 하도급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그 근거가 이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2023년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100일 동안 이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요. 9,937건 중에서 508건을 선정을 했다. 179개 현장에서 333건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불법 하도급이 어떠한 것들이 적발이 되고 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인수합병이라든지 건설업 등록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봐야 하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회사의 결산서 재무제표입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가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재무제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가, 혹은 외주공사비가 얼마나 잡혀 있는가, 이런 여부만 보더라도 이 회사의 어느 정도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업체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게 좀 있더라. 그래서 이 불법 하도급이 어떤 형식으로 적발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유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 말로 오야지라고 부르기도 했고 요새는 시공 팀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대박건설에서 미장 공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업무를 다 끝내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인당 25만원씩 해서 20일 동안 우리가 일을 했고 우리가 10명이니까 25 곱하기 20 곱하기 10 해가지고 5천만원을 주세요 라고 박 과장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박 과장은 일용직 신고를 해야 되니까 10명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식구들 식대도 내가 냈고 집이 멀리 사는 사람들도 있어서 내가 숙소도 잡아주고 해서 내가 쓴 비용들이 있으니까 일단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일단 정산할 거 정산하고 돈을 다 분배하겠다. 우리 10명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박 과장은 어쩔 수 없이 유 팀장에게 5천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프리랜서 규정이라고 하는 3.3%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유 팀장에게 5천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임금의 부정적 지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근무한 10명에게 각각 돈을 줘야 하는데 이 팀장한테 한꺼번에 준 거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 혹은 인력사무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현장이 적발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 3.3%를 한 게 문제냐, 혹은 일괄 지급한 게 문제냐, 이런 의문점이 남겠죠.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유 팀장과 그 팀원 9명, 그래서 총 10명,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법. 첫 번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지급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하려면 하루를 일하던 20일을 일하던 근로계약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10명에게 사업소득 3.3%로 계산하고 개별적으로 준다. 일용직 신고하는 거 대신에 3.3%를 했다 이 얘기네요. 10명을 일용직 근로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10명을 신고했는데 유팀장에게 전액을 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유팀장에게 사업소득 3.3%를 계산하고 유팀장에게 전액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마지막 정상적인 방법은 누구나 다 알아요. 10명에게 일용직 근로신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유팀장에게 사업소득 3.3%를 계산하고 유팀장에게 전액 지급하는 이 네 번째 방법을 쓰는 거죠. 유팀장은 지금 이 10명에게 돈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기가 쓴 비용에 대해서 이제 보전받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의미가 없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한 20만 원이다. 그러면 같은 팀원들이 이제 항의를 할 거 아니야. 이 신고는 나는 25만 원 했는데 팀장님 왜 나는 20만 원만 줘요?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좀 문제가 된다고 하기보다는 서로 이제 좀 그렇게 처리하고 싶지 않아 하겠죠. 박 과장은 네 번째 방법인 유 팀장에게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고 유 팀장에게 전액 지급을 했던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이 국토부 보고서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프리랜서 규정
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3.3%는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하는 근로자들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이 건설 회사들은 이 사업소득을 이제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딱히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일용직 신고를 세무사 혹은 노무사가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고를 해주는 그런 대행 업체들조차도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금 지급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불법이 아니라서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시공팀장이 돈 떼어먹는 거 아니야?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 팀장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3.3%를 하는 방식은 하도급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공사 현장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저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 누가 다쳤다 그러면 이렇게 3.3%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박 과장은 유 팀장에게 5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3.3%를 공제하고. 이 유 팀장은 이제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이 10명이 받아야 될 돈을 혼자 다 받은 걸로 회계 처리가 되고 세금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유 팀장에게는 이 5천만 원이 전부 다 본인의 소득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 팀장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10명치의 돈을 받았는데 왜 나 혼자서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예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사업자 등록을 내서 우리 팀 9명 세금 신고도 하고 세금 혜택도 좀 보지 뭐.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도 하고 뭐 잘 됐지 뭐.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박 과장이라는 대박건설에서 미장공사를 하잖아요. 부가세 10%까지 해가지고 총 5,500만 원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바로 불법 하도급이 되는 거예요. 유 팀장 입장에서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게 무면허 업체, 무등록 업체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순간 이게 불법 하도급이 돼버린다. 건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박 과장, 그러니까 대박건설이죠. 대박건설은 시공 자격을 갖추지 않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했으니까 이게 공사금액의 24%예요. 유 팀장에게 준 돈이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00만 원에 박 과장의 대박건설은 과태료가 나온다. 과징금이 나온다. 유 팀장은 이거 건설업도 안 등록하고 도급받았으니까 계산서 끄는 게 5,500이었으면 1,500만 원에 과징금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서 유 팀장에게는 과태료가 안 나가요. 건설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 과장, 이 대박건설 박 과장만 과징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서 또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이 하나 있어요. 건산법 시행령에 보면 경미한 건설공사라고 해가지고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미만은 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가지고 1,500만 원씩 계산서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경미한 건설공사, 이 규정은 원도급 공사일 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도급 규정이 아니에요. 100만 원도 면허 없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가 없어요. 건산법 시행령 8조가 왜 나왔냐? 이 집주인이 이 담벼락을 부시고 다시 짓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견적이 한 1,490만 원이 나온 거죠. 이런 경우 이 담벼락을 짓는 거는 허가를 받지 않는 건설회사가 지어도 된다. 이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건산법 시행령 경미한 건설공사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도급에 대한 규정이에요. 원도급, 하도급이 아니라. 유 팀장처럼 사업자 등록은 있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1,500만 원 미만의 계산서를 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식이 된다. 면허 없이 사업자만 있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이제 공사대금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가 이제 이 과징금도 올릴 것이다. 대박건설 대표는 원래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는데 5년 이하로 이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 팀장은 고민에 빠져. 내가 불법 하도급이라니 건설업 등록을 하나 하자. 범용적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면허가 뭐일까 고민해봤더니 실내건축 공사업인 거예요. 인테리어 실내건축 공사업을 건설업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유 팀장은 어엿한 건설 회사의 오너가 됐어요. 정당하게 대박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잘못됐어. 유 팀장은 원래 대박건설에서 미장공사를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내건축 공사업을 냈잖아.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건설업을 하도급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자격 하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 업체가 있고 무자격 업체가 또 있다. 이게 구분이 돼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유 팀장이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을 등록을 했어요. 전문건설 회사의 대표입니다. 대박건설 박 과장에게 비계 설치 공사를 하도급을 받고 이제 설치를 했어요. 이 비계 설치 공사가 대표적인 가설제 중에 하나죠. 자, 이 국토부 보고서를 보면 이 가시설 공사 비계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상당히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 팀장은 불법이 아니죠.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유 팀장은 이제 설치가 끝나면 박 과장에게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에 이제 키스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 팀장은 키스콘 하도급 건설공사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박 과장 원도급은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도급 미통보로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하도급 미통보로 과태료를 받은 건들이 가장 많더라.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실적 신고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는 하도급이 가장 좀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국토부 보고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08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공공공사는 273개, 민간공사는 235개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179개 현장, 그러니까 약 35%가 불법적인 요소들이 하나씩은 다 발견이 됐다. 무등록 시공업체가 있고 무자격 시공업체가 있는데 이제 무등록 시공업체, 아까 두 번째 사례에서 이야기한 사업자만 내고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아예 건설업이 아닌 회사들인 거죠. 그런 업체한테 하도급을 준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 제하도급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제하도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상호진출 나오면서 제가 이전에 그 상호진출 하도급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제 첫 번째 사례에서 이야기했었던 시공팀장이 돈을 한꺼번에 받아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런 시공팀장이나 인력 소개소, 거기에 부정적인 지급을 한 현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건설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도급 미통보 이런 것들 때문에 과태료 100만원 나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508개를 조사를 했는데 240건이 발견됐다는 건 거의 절반 이상 업체들이 이 하도급 미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하도급 계약 미체결. 하도급 업체들한테 이제 계약서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없는데요? 이래서 아마 과징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것도 키스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급 미통보도 키스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도 키스콘, 건설기계 대여 대금도 키스콘, 건설기술인도 키스콘. 이 하도급 계약은 이제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 감리 하도급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런 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고, 현장 대리인 무달 이탈,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키스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현장에서 적발된 게 아닌가. 발주자별 단속 결과, 민간에서 많이 생긴다. 민간은 43%가 적발이 되더라. 공공공사는 28%더라. 공사 규모별 단속 결과, 공사가 크던 말던 상관없이 다 걸리더라. 세부 공종으로 들어갔더니 가시설, 비계공사, 시스템 비계 같은 게 일반적이죠. 여기에서 불법 하도급이 많고 특히 원청의 건수가 많다. 가시설 공사 비계는 원청에서 하지 하청에서 안 하잖아요. 시스템 비계가 가장 크지 않나. 하청에서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게 가장 많더라. 가시설 비계 이게 압도적이죠. 무자격 하도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더니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보다 무등록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사업자만 내고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게 훨씬 많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죠. 그래서 무등록 업체에게는 77, 무자격 업체에게는 62, 44% 정도 되더라. 그리고 임금의 부정적 지급 현황, 아까 얘기했었던 첫 번째 사례죠. 시공팀장에게 오야지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경우, 그래서 3.3%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 발주자, 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 의무를 강화하겠다.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게 되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 근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발주자, 원도급사, 감리에게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 불법 하도급이 5년 동안 3번 걸리면 이제 등록 말소를 했는데 불법
불법 하도급 부실 시공 사망 사고로 5년간 2번 걸리게 되면 등록 말소다. 근데 현 3아웃 제도는 유지하면서 이것까지 추가하겠다. 5년간 불법 하도급으로 3회 처분 3번 적발이 되면 등록 말소 후 1년 6개월간 등록 제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원래 있었지만 이게 불법 하도급으로 등록 말소가 되면 5년 동안 건설업을 재등록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벌을 강화하겠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나오죠. 적발률 제고를 위해서 조기 포착 시스템을 만들겠다. 상시 단속 체계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실적 신고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실태 조사를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이건 이 실태 조사는 제가 다음 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기 포착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키스콘과 실적 신고를 가지고 이 조기 포착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올해 실적 신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키스콘과 실적 신고다. 이것 때문에 자, 여기 나오네요.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하여 불법 하도급 의심 사례를 추출해왔는데 활용 정보 분석 유형을 확대하겠다.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을 더 늘리겠다. 근본 단속 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 공사, 비계 공사, 파일 공사의 도급 현황 및 자재 장비 임대 계약 집중 점검을 하겠다.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 키스콘하고 키스콘이 이제 실적 신고와 연동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불법 하도급을 하는 업체를 찾아내겠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 도급 현황 및 자재 장비 임대 계약 점검을 실시하겠다. 모든 공공공사. 저는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현재 시공 중인 공사 29,301건에 대해 즉시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 포착 시 행정처분 요구 및 수사를 의뢰하겠다. 수사 의뢰는 아까 3.3% 때문에 그런 거죠. 오야지 관련한 이야기에서는 대금 지급 시스템을 만들겠다. 돈을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네요. 상시 단속 시 시공팀장 임금 일괄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 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 추진. 여기서 좀 재밌는 게 하나 나오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못 막는다라는 거를 국토부가 막을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팀장이 경력 관리를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오야지 니들에게는 우리가 특별하게 너희들에게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게. 그러니까 오야지들 니들 그렇게 좀 하지 마. 그 제도를 못 막아서 만들어진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시공팀장 이력도 포함해서 경력 관리를 하겠다. 이건 건설기술인협회의 이야기겠죠. 시공팀장은 이 팀장 경력, 그래서 등급을 활용해서 일자리 확보 및 경력 관리. 건설사는 능력 있는 시공팀장을 채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공팀장 오야지들도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불법 하도급이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가볍게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조금은 가볍게 다뤄봤고요. 결국은 이런 게 하나하나 나아가면서 이제 불법 하도급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